도스토옙스키 죽음의 집의 기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책을 지금 못 읽고 있습니다. 읽어야 되는데 이거를 다 읽고 정리를 해야지 논문을 쓸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팽팽 놀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걸 읽어야 되는데 원래 이걸 스터디 카페에 두고 읽는데, 왜냐면 이건 이제 논문을 써야 되니까 집중해서 읽어야 되고, 집중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게다가 그 집중력과 지구력이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도 좀 산만하고 딴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근데 이제 논문을 쓰려면 집중을 해야 되니까 한 뭐 3, 40쪽? 좀 많이 읽힐 때는, 좀 재미있을 때는 한 7, 80쪽 읽을 수도 있지만 한꺼번에 막 몇백 쪽은 못 읽어요. 그래서 조금씩 읽고 있는데, 그 스터디 카페에서 공사를 하니까 나가라고. 오지 말라고. 네, 오지 말라고. 네, 뭐 못 가죠. 못 가고. 문제는 이제 그 사물함에 들어있는 책인데 빼라고 하진 않았지만, 사물함 이용을 2주 동안 못 하니까는 뭐 이제 알만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진짜 안 읽게 되는 거예요. 딴 책만 계속 읽고. 근데 여기서 그 독서의 아이러니인데, 책을 읽는다는 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사실 이게 공부인데. 근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의무에 의해서 책을 읽는 것, 그러한 독서는 이상하게 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논문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읽는 거니까. 그건 일이 되는 반면에 굳이 안 읽어도 되는 거. 들레즈의 지금 차이와 반복, 들레즈의 앙티오디푸스, 그 다음에 들레즈의 청개의 고원, 이런 걸 꺼내놨는데, 청개의 고원을 제가 읽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어려운 책인데, 그건 이제 나의 밥벌이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으니까는 읽는 게 힘들지 않는 반면에, 이렇게 사랑하는, 그죠? 제가 뭐 사랑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이 도스토옙스키의 죽음의 집의 기록은 되게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힘들고.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들을 제가 이제 쭉 이제 살피고 토파 보고 그런 단어 있습니다. 토파 보고 이제 있는데 거의 다 작업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죽음의 집의 기록은 논문으로 하나 쓰고 이제 정리를 해서 연구서에 한 챕터로 놓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는 이제 쭉 정리를 해뒀고 작품만 읽으면 되는데, 작품만 다시 읽는 게 이제 힘들다는 투정이었고요. 이게 힘든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중에서 어, 최고로 네, 최고로 못 썼다고 할 수는 없고, 도스토옙스키의 작품 중에서 조건성이 제일 낮은 작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말해놓고 나서도 왔다다. 가장 조건성이 낮은 작품, 즉 서사화가 제일 덜 된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죽음의 집, 즉 도스토옙스키가 머물렀던, 좋아서 머무른 게 아니라 억지로 머물렀던 옴스크 감옥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감옥에서 자기가 보고 듣고 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서사적 장치를 최소화해가지고, 기법이라는 거를 최소화하고 오로지 뭡니까, 그 경험을 기록하는데, 회상하고 기록하는데 초점을 맞춘 작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건이 막 10년, 20년 지난 게 아니거든요. 네. 그 1848년에 잡혀 들어갔는데 8년 형사를 했거든요. 4년 옴스크에서 썼고 4년을 이제 세미 팔라친스크에서 사병 생활을 했는데, 그러고 이제 이게 나온 게 뭐 1860년, 61년 뭐 요 정도니까는 쓰고 이렇게 발표하고 한 것이, 사실 뭐 10년 조금 더 되는, 근데 살아보면은 10년이 금방 가잖아요. 그래서 아주 옛날 일을 회상하는 것도 아니고 뭐 조금 지난 일을 이제 차분차분 이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서사화가 덜 됐다, 소설화가 덜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건성이 그만큼 낮은 반면 뭐가 올라갑니까? 핍진성, 개연성, 그런 거는 굉장히 이제 높은 거죠. 그걸로 승부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자기 잡지에 발표를 했는데 인기가 되게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촉망받던 젊은 작가가 옥살이를 했는데, 옥에서 도대체 감옥에서 무엇을 봤을까? 우리 러시아의 감옥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독자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러시아 이제 수용소가, 어디나 그렇지만 러시아의 이제 수용소 문화는 또 그 자체로 하나의 연구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한정숙, 지금은 퇴직하신 서울대 서양사학과 전 교수가 되네요. 한정숙의 이제 연구서인데요. 제가 이것도 다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또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조금 차지합니다. 일정 부분 차지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문화예술인 중에서 네, 작가 중에서 이렇게 이제 형사리를 한 경우 예로 아주 적합하기 때문에 이제 다루고 있고요. 이 책이 이제 유용한 거는 여기 제목이 죽음의 집이잖아요. 요거 이제 시베리아 유형의 역사인데요. 언제부터 이 국가가 러시아가 이 시베리아를 이렇게 그 유형지로 쓰기 시작했는가인데요. 시베리아를 유형지로 개발하면서 동시에 식민지로 또한 이제 개발을 한 거죠. 너무 세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녀석들을 절로 보내면서 걔네들을 동시에 노동력으로 활용을 하고요. 그러면서 개발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가 그건데 식민지가 되려면 필요한 게 인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제사 인구가 많은 곳을 식민화할 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오고 뭐 이런 건 문제가 아니죠. 기왕제사 사람이 다 살고 있으니까. 근데 시베리아는 원래도 사람이 별로 살지 않고 개발이 되지 않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니네들이 들어가 살아 하면 누가 들어가서 살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범죄자들을 혹은 네, 범죄를 지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자들을 절로 이제 보내는 거죠. 보내고 거기서 이제 그 형을 다 끝낸 다음에 거기서 그 정착해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걸 정책적으로 지원을 꽤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형수들 입장에서도 이 도스옙스키 보면 이제 드러나는데 여기 주인공 고리안치코프, 주인공이면서 화자인 고리안치코프 같은 경우에도 형사리를 끝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뭐 돌아가봤자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고 인맥도 다 끊겼고 뭐 가족들도 차라리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거를 되게 잘 표현한 게 렛빈의 그림인데요. 아무도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입니다. 그게 그 민음사 버전 체오프 단편선 표지예요. 그러니까 운동 같은 걸 뭐 했거나 그런 것 같은데 국사범으로 오랫동안 유형살이를 하고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거의 너무 놀란 거예요. 넌 뭐, 누구? 왜 왔지? 이런 거. 심지어 아버지가 왜 지금?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다 시베리아에 이제 정착을 한 경우가 많았고, 이거를 이제 나라에서 상당히 이제 정책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그 장려했다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원을 가져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시베리아에. 그리고 이제 시베리아 이제 머나먼 곳인데 이 유형수들이 여기 도스옙스키 포함 이 유형수들이 시베리아까지 어떻게 갔을까요? 네. 도보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마차나 도보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차가 만들어졌으면 기차를 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봐도 뭐 KTX나 이런 기차가 돈을 내야지 못하는 거지 그냥 타나요? 근데 그 당시에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그 대부분은 일단 도보로 이동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도스옙스키는 그래도 계급이 평민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마차나 기차 이런 걸 이용했던 걸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배경 지식으로 우리가 알아둘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요거는 이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겪은 거 만났던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원문은 지금 제가 체크해 놓은 거 한 요 정도예요. 1부, 2부에서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래봤자 130쪽이니까 130쪽 아니고 233쪽 한 200쪽 정도 되니까 뭐 한 요 정도 네.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이니까 뭐 백치의 뭐 한 챕터 정도밖에 안 되는 사실은 얇은 분량인 거예요. 그래서 도스옙스키는 이야기를 이렇게 구조화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소설가죠. 예, 당연히 그러니까 소설가인데요. 이 죽음의 집에 과 관련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조화되지 않은 이거는 글의 덩어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물론 문학이라 부를 수 있고요. 작가가 픽션이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이걸 픽션이라고 물론 우리는 읽어요. 읽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실존 인물이고 지금 뭐 오토픽션 이런 걸로 해서 우리도 뭐 한 번씩 시끄럽잖아요. 주기적으로 그렇긴 한데 이 경우에는 여기 들어있는 사람들이 다 명예훼손 뭐 해갖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정도로 도스옙스키가 실제로 감옥에서 만났고 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로부터 무슨 이런저런 얘기들을 듣잖아요. 예컨대 너는 왜 감옥에 오게 됐니? 나는 여사에서 감옥에 오게 됐어. 무슨 소령을 쏘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쏘음을 당한 소령도 있잖아요. 소령은 죽었지만 소령의 또 유가족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실존 인물, 생존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고 요즘 정서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문학 장르 중에 르포르타즈라고 있습니다. 르포르타즈, 보고문학, 그 다음에 그 도큐멘터리, 기록문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읽으면 좋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러나 그렇게 읽기에는 또 너무 지저분하게 많이 썼고요. 주저리 쓰고요. 체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디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이제 그 르포르타주로 제일 이제 그 잘 쓰는 작가는 조지 오웰입니다. 조지 오웰. 조지 오웰은 원래 출발점부터가 이제 르포 작가였다고 하고요. 제가 직접 이렇게 꼼꼼하게 읽진 않았는데 리건부두 가는 길 그게 이제 오웰이 쓴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설과 뭡니까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에 있는 근데 이제 논픽션에 더 가까운 그런 글쓰기를 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픽션으로 가는데 조지 오웰의 이름을 이렇게 제일 많이 알린 두 책 1984랑 또 뭐예요? 동물농장 두 개를 보면 하나는 SF 우리 어릴 때 공상과학 소설 이렇게 했던 소설이고 1984는요. 동물농장은 페이블 진짜 우화인 거잖아요. 동화. 그래서 그게 극과 극은 통한다고 보고문학, 사실문학, 르포르타주 이쪽이랑 이제 동화, 뭐 판타지, 사이파이, SF 이런 것들이 진짜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대목이고요. 도스옙스키가 이제 이거를 썼는데 사실 그 도스옙스키 소설의 본령은 극사실주의가 아니라 그 자신의 표현을 쓰자면은 더 높은 의미의 리얼리즘인데 더 높은 의미의 리얼리즘 이제 그걸 어떻게 푸냐는 또 학자들마다 다르지만은 환상적 리얼리즘 이런 표현 쓰거든요. 아마 이런 표현을 쓰면은 여러분들 마르케스나 뭐 보르헤스를 떠올리겠지만 톨스토이 대비 도스옙스키의 리얼리즘은 굉장히 환상적이거든요. 그래서 환상적 리얼리즘이란 표현도 그렇게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 맥락에서는. 그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가 써놓고 봐도 이건 좀 지루한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도스옙스키가 돌아왔다는 걸 알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이렇게 젊은 작가가 감옥 가서 고생하고 이제 뭘 썼다. 읽을 만한 걸 썼다. 이거를 당시 그 러시아의 독서 대중 지식인들 사이에 알리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일단 성공했으니까 신고식을 했으니까 이제 나는 뭘 할 거예요. 진짜 나는 내 소설을 쓰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진짜 소설을 쓰겠다라고 하고 거의 동시적으로 작업했던 게 이거거든요. 상처받은 사람들. 이거는 감옥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요. 굳이 뭐 말하자면 로맨스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삼각관계 이런 거를 다룬 너무나도 다른 성향의 소설을 거의 동시적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진짜 이제 내가 쓰고 싶은 소설로 가야지 하고 이제 넘어가서 제가 그 앞에 찍은 중기 도스옙스키 영상을 보시면 그 노트 보면서 조금 정리를 해드렸는데 뭐 도박자도 있고 하지만은 역시 이제 주목해야 될 소설은 지하로부터의 수기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이론적인 측면이 되게 강한데요. 이론적인 측면이 소설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소설의 실제를 보여줘야죠. 그게 바로 이제 죄와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깔때기여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결론은 지하로부터의 수기를 거쳐서 죄와벌로 가고 백치양령 미성년을 한번 싹 지나가서 결과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도스옙스키가 죽지 않고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뒷부분을 자기 계획대로 쓸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 다음에 저는 못 썼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 이건 안 되겠다. 딴 거 써야지 해갖고 아마 다른 소설을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도스옙스키가 60대에 만약에 건강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폐동맥 파열로 죽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지고 60대에 어떤 소설을 썼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좀 궁금하고요. 사람의 뭐 명줄 알 수 없죠. 인명재천인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박완서는 남옥으로 40대에 등단을 했잖아요. 근데 그 박완서의 대표작들은 이른바 가족 참사 그런 거 다 겪은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5, 60대에 쓴 것들을 우리가 되게 많이 읽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아예 주어지지 않아요. 뭐 49에 죽어버리면 50대하고 60대가 없는 거죠. 비슷하게 이제 우리는 톨스토이가 70대에 쓴 그 대작을 알잖아요. 부활인데 도스옙스키에겐 또 70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작가의 인생에서 굉장히 가장 소중한 그 30대의 큰 토막을 이제 감옥에서 보내고 그 성취로 죽음의 집에 기록을 썼다. 그리고 제가 요만큼 읽었으면 결코 적은 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책을 들추지 않으면은 등장인물이나 성격이나 이런 거를 잘 요약을 못할 정도로 지금 되게 힘들게 읽고 있습니다. 근데 공부라는 건 뭐 좀 누누이 말하지만 좀 힘들어야지 또 되고 약간 그 맛에 또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물 유형
이제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지금 줄거리 요약, 줄거리가 없어요. 줄거리가. 그래서 그 인물 유형을 쫓아가면서 그 인물이 뭐 한 놈이고 뭐 때문에 여기 와 있고 여기서 얼마나 얻어 터지고 그다음에 여기서 술을 얼마나 뭐 먹고 있고 얼마나 술을 몰래 팔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 될 건데요. 그래갖고 논문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는 이 작품을 1번은 그 푸코의 저서 제목 감시와 처벌대로 이제 그런 식의 규율, 국가 시스템, 규율, 그 다음에 이제 수용소 시스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소설을 살펴보는 거죠. 그걸로 보면 이건 되게 뛰어난 자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즉, 19세기 러시아에서 감옥을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했고, 여러 이제 범죄들, 이제 그 경범죄랑 그다음에 이제 중범죄 있잖아. 강도, 살인, 강간 막 이런 거랑 그다음에 이런 국사범들,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격리하고 어떻게 계몽하고 또 어떻게 자유를 주고 교화하고 하는 이런 이제 좀 거시적인 물음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형벌에 관련해서는 역시나 푸코가 정리 되게 잘 해놨잖아요. 신체를 이제 지배하는 건데요. 신체를 침해하는 거죠. 아프게 하고 자르고 뭐 이런 거 가두고 이제 이런 건데 사실 감금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신체에다가 해를 가하는 것도 노동력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사람을 함부로 죽여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쁜 짓 했다라는 걸 그냥 새기는 거예요. 귀 같은 거 이런 거 잘라요. 코나. 없어도 살아가는데 일을 시키는데 부려먹는데 큰 지장이 없는. 근데 감금의 역사는 비교적 이제 근대에 시작이 된 건데 이거 건물도 지어야 되죠. 그거를 감시할 사람도 또한 필요하고 모든 거에 이제 효율성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의 범주가 뭡니까? 징벌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 대표적이죠. 도스토옙스키한테 몇 년을 때릴 거냐. 나중에 이제 죄와벌에서는 라스콜리니코프한테 몇 년을 때릴 거냐. 뭐 4년 들어가 있어. 8년 들어가 있어. 이런 것들요. 그동안 이제 그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걔네들을 관리 감독 감시만 해서는 남는 게 없는 장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의 노동력을 또한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혹은 노동은 하지 않고 들어만 가 있는 그런 또 죄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감시 시스템에서 이제 이 소설이라고 하기 참 애매한 이 작품이 차지한 입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1번. 2번은 이제 도스토옙스키 창작에서 보는 거죠. 창작에서. 그러면 이제 인물 유형들이 나중에 이제 작품에서 어떻게 소설에서 이제 이용이 되느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화들이 또 소설 속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예컨대 이제 여기 일린스키라고 아버지 안 죽였는데 아버지 죽였다고 누명을 쓰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도스토옙스키가 믿지 않죠. 그 사람이 아버지가 죽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무고할 거라고 생각해요. 좀 허랑방탕하고 좀 행동 거지가 거칠고 이렇긴 하지만. 근데 이제 나중에 진짜 밝혀지죠. 그 사람이 아버지 죽인 범인이 아니었음을. 이런 식의 이제 에피소드가 저기 까라마조프에서 드미트리 까라마조프를 통해서 활용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몇몇 되게 와닿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욕탕인데요. 그 목욕탕이 이제 이른바 단테의 신곡의 지옥편. 네, 비유된다라고 이제 좀 격찬하기도 하고 그런 거 이제 연구자들이 조금 주목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이제 우리가 도스토옙스키를 위해서 실드를 쳐주는 거고 그 점에서는 뭐 단테가 100%, 200%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뭐 이쪽으로 들어오는 너희는 이 문으로 들어오는 너희는 뭡니까? 여기로 들어오는 너희는 희망을 버려라. 여기는 그렇진 않더라고요. 목욕하는데요. 뭐 목욕 잘해요. 이 정도 하게 해주면은 뭐 잘하는 거죠. 절그럭 그 뭐야 쇠사슬 소리가 나고 근데 묘사에 어떤 압도하는 힘 이런 거 있어요. 물론 도스토옙스키 소설이니까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인물 유형들 그 다음에 어떤 인물의 심리 상태 이런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형리들이나 감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간수들 그들이 가지게 되는 일종의 행정적 황홀, 요렇게 정말 콩할 만한 권력이라도 주어지면은 인간이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에요. 거의 그런 것처럼 그 악의 평범성 그런 것에 대해서 역시 도스토옙스키니까 그 누구 못지않게 통찰을 잘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설화, 구조화, 조건화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저는 가독성이 개인적으로 제일 떨어지는 도스토옙스키 소설 중에서 하나였고요. 아, 역시 인간은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그 이야기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매력적인 캐릭터가 있어야 되는데 악역도 좋아요. 빌런도 좋은데 그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도록 하는 힘은 결국 서사거든요. 서사가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는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 맥락, 구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요컨대 서사인 거죠. 그거
이거를 근데 보고 이제 읽는 소설은 아니고요. 도스토옙스키가 썼으니까 네. 죽음의 집의 기록이었습니다.